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37번째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미연님. 네.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늘 순산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네. 맑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명이 맑음이어서 네. 축하 인사를 전하니까 답변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그랬어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순주 아나운서 이 순산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이미연님과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저는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해서 최근에 또 다른 곳에서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미연님의 고견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K리그 관련되는 모든 경기들이 마침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 올 시즌에 K리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뭐 가장 먼저 우승팀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전북이 전무후무한 5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수립하면서 울산은 다시 한번 또 준우승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이 전북 울산 간의 어떤 그 승부의 추가 어디서 좀 갈렸는지 이미연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전북의 시즌 흐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경기력이 좋았다 보기에는 역시 무리는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전북은 김상식 감독 부임하고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결과는 4-1-4-1 포메이션으로 확실하게 공격적인 어떤 전진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공격을 좀 신경을 썼는지 밸런스가 초반에 너무 안 좋았었어요. 분명 선수들이 좋았고 선수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반기 아주 극초반에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 갈수록 전술의 한계가 보였고 여름쯤 접어들었을 때 놀랍게도 전북이 한 4위 정도까지 떨어졌던 흐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북이 조금씩 반등을 해냈고 그러면서 울산과의 차이를 좁히다가 어느새 역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전술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작할 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일단 선수들이 좀 수급이 됐죠. 송민규 선수도 돌아왔고 전역을 한 이제 문선민 선수도 가을 즈음에 전역을 해서 윙어진에 합류를 했고 여기에 원래 왼쪽 풀백 큰 약점이라고 보였던 김진수 선수가 또 복귀를 했죠. 물론 김진수의 폼이 전북에서 좋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좀 안정이 됐죠. 그리고 다행히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의 영입도 분명 어느 정도 전북한테는 왼쪽의 고민을 덜어준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서 후반기 들어서 김상식 감독이 먼저 변화를 준 부분은 비대칭 풀백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김진수 선수가 전진을 하기보다는 주로 아래쪽에 머무는 빈도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용 혹은 이우현 선수가 오른쪽에서 전진을 하면서 한쪽을 전진시키는 대신 반대쪽은 최대한 수비 숫자를 맞춰놓는 형태로 변형 백스리를 통해서 밸런스를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반기 때 전북이 공격만 너무 신경 쓰다가 수비랑 중원이 좀 쉽게 어긋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에 다행히 밸런스적으로 조금은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고 파이널 이 라운드에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있었죠. 4-3-2-1 크리스마스 트리로의 전술 변화. 이건 이제 그린을 통해서 전북 경기를 다룰 때마다 좀 짚어드렸었는데 공격진이 안쪽으로 좁히는 4-3-2-1을 통해서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쿠니모토와 같은 선수들의 기동력을 잘 활용하게 됐고 공격진이 안쪽으로 좁히니까 그 전반기 때는 4-1-4-1을 쓸 때 전북이 좀 불가피하게 역습 맞아서 수비로 내려앉을 때마다 좌웅이 수비를 다 내려와서 가담을 하다가 정작 윙을 활용한 공격은 좀 안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전북하면 윙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윙의 어떤 활약이 전반기 때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었고 그 바로우 선수가 또 개점 휴업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또 이제 후반기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모두 바로우는 좀 떨어지는 상황, 못 나오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윙들이 4-1-4-1 전술에서는 내려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에서 윙어가 활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송민규 선수도 이적하고 처음에 적응을 좀 어려워했던 것은 이 수비적인 어떤 가담까지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봤어요. 근데 스플릿에 접어들면서 4-3-2-1로 공격진이 좀 더 안쪽에 좁혀드는 형태가 되니까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분명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고 수비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오히려 커버를 하는 데다가 김상식 감독이 4-3-2 전술을 쓰고 선수들의 폭을 안쪽으로 많이 좁혀놨어요.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윙어들이 좀 더 수비 부담보다는 공격의 자리를 잡으면서 송민규도 살아나고 좌우 윙어들 문선민의 이제 전역 이후에 어떤 활용도도 조커로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났었고 근데 문선민 선수 전역 안 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쵸. 윙 쪽은 좀 약간 불안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스플릿 라운드 접어들면서 4-3-1 전술을 통해서 공격과 밸런스가 좀 안정적으로 잡힌 것 여기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쿠니모토가 아주 극적인 순간에 스플릿 라운드 활약을 해줬던 것까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전북이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명철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마 김상식 감독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P급 지도자 교육을 겸한 그 대한축구협회 컨퍼런스에서 김상식 감독과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전술 변화 한 가지로서 4-3-3이라고 이제 김상식 감독은 그 자리에서 표현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4-3-2-1이나 뭐 좀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쿠니모토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이전에 4-1-4-1에서 시즌 막판에 4-3-3 쪽으로 변화를 줬던 것이 자기가 봤을 때 잘 통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김상식 감독이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명철 해설위원 이야기를 만약에 혹시 듣게 되면 그대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도다 하면서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김상식 감독이. 쿠니모토 선수가 또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선수가 역시 백승호 선수가 아닌가. 전반기 때는 적응도 그렇고 역시 좀 어려워하는 시간대가 있었지만 갈수록 후반기 들어서는 확실하게 살아났고 전북이 최용준 선수의 후반기 좀 긴 부상이 있었던 데다가 유재문 선수도 사실 시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백승호 선수가 삼선을 잘 잡아준 덕에 게다가 공격적으로 백승호 선수가 프리킥이면 프리킥 뭐 가끔 공격 가담에서 때려내는 슈팅 침투 역시도 훌륭했고 그렇게 중요한 가담을 해주면서 많이 이 전북의 어떤 미드필더 고민 혹은 삼선에 대한 고민을 덜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렇게 좀 부진한 시기를 겪던 선수들도 있었고 별로 뭐 모습을 좀 덜 보이던 선수들도 있었는데 막판으로 오면 올수록 결국은 전북은 선수층이 두껍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부진했던 선수도 결국 어떤 또 중요한 시기에서는 또 자신의 몫을 해주고 또 점점점 나아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두꺼운 팀은 장점이 뭐냐? 일부가 조금 저조해도 또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결국은 전북이 전체적으로는 우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동력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어떤 문제점을 다행히 갈수록 조금 개선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사실 전북의 선수단과 어떤 레벨을 생각하면 전반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부터 팬들은 김상식 감독에게 실망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김상식 감독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들을 좀 했고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변화 타이밍을 너무 못 잡는 부분이나 아직은 조금 전술적인 구사 능력이 역시 부족한 부분들 상대가 대응을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경기 중 변화를 주는 부분은 아직 김상식 감독이 조금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을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애석한 팀 울산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힌터제어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난 이후에 사실은 오세훈 선수가 이제 상무로부터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김지현 선수가 또 제 몫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수의 층이 좀 너무 얇았던 것 그리고 사실 뭐 미드필드에서의 경기력만 보면은 뭐 와코 선수랄지 뭐 이청용 뭐 윤빛가람 정말 이른바 축구 도사급 선수들을 울산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저는 울산이 전북보다는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좀 더 좋은 시즌을 보냈다. 또 팬들을 위해서 또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말씀드렸던 그 공격진의 어떤 열붐이랄지 그리고 전체적인 또 스쿼드 면에서도 평균적으로 전북보다는 조금씩 약간 좀 얇은 부분이 분명히 울산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울산이 막판 결국 우승을 또 놓친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임 의원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또 깨소금 같은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화력이죠. 화력에 있어서 전북은 전반기 일류첸코가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일류첸코가 약간 부상 여파 때문인지 후반기 때는 전반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때 마침 구스타보 선수가 그걸 만회해주면서 후반기는 대단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은 어느 한 선수가 약간 시즌 넘어가면서 폼이 좀 떨어질 때쯤 또 다른 선수가 등장해서 그걸 메워주는 스쿼드의 어떤 뎁스나 운용이 상당히 잘 되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은 의존도 심한 선수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뭐 부상당하면 그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전북에 비하면. 이 두 가지 문제보다도 역시 또 하나 좀 짚을 만한 부분은 우승 DNA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우승 DNA라는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전북의 경우는 오히려 갈수록 선수들이 후반기 들어서 전술적인 변화를 잡아준 것도 좋았지만 역시 스플릿 라운드나 중요한 리그 판도에서 승부를 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울산의 경우는 체력적으로 지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선수들이 갈수록 조급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모든 어떤 상황이 좀 꼬이게 되는 부분은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포항전부터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됐다고 보는데 포항전에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결국은 패해하면서 분위기도 꺾였고 그 다음 경기, 다음 경기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게다가 그 경기 또 승부차기까지 가니까 결국은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떨어졌어요.
전북은 사실 양주에게 FA컵을 떨어진 건 크나큰 굴욕이었지만 딱 후반기로 놓고 봤을 때 한 대회라도 전북에 덜 치르고 심지어 4강 경기를 물론 이것도 큰 굴욕이지만 8강에게 울산에게 떨어지면서 그게 오히려 전북 입장에선 리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은 좀 덜한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누가 봐도 울산이 힘든 일정이었는데 네. 사실 그 체력적인 그 어려움에다가 또 그 시기에 대표팀 갔다가 이동준 선수가 또 그렇죠.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 굉장히 또 컸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몰리는 팀에게 그래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승리거든요. 네. 만약에 그 포항전을 극복하고 결승전 진출을 확정을 지었으면 그러면 아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큰 걸 해냈어. 뭔가 그런 어떤 멘탈적인 요인이 그 체력적인 네.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게끔 해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고 나면은 이거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이후에 성남전 실족, 전남전 실족 하면서 모든 걸 이제 좀 놓치는 그 수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양팀 팬들이 정말 시기별로 비애와 환희가 막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대회들에서 울산보다 다 일찍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사실 전북이 팬들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의 그 염원 중에 하나가 전북도 트래블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로 정말 아시아 우승도 해봤고 네. 뭐 K리그에서 아주 지존 같은 그런 우승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데 모라이스가 W도 해냈고. 예, 이 정도면은 우리도 트래블을 한 번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전북 팬들이 항상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도 역시나 그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울산은 정말 트래블의 희망을 끝까지 가져갔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또 와르르 되면서 결국은 전북은 리그는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 팬들이 정말 네. 이게 등락이 아주 롤러코스터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승리가 필요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울산은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어줄 만한 해결사가 확실히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전북은 그 리그 마지막 이제 울산하고의 경기 때 사실 경기력은 울산이 좀 더 앞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전반전은 울산이 좀 지배를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 그 경기는 전북이 이겼고 마지막 이 라스트 미닛 득점을 이유첸코가 해냈죠. 결국 이러한 필요할 때 해결해 짓는 선수의 어떤 역량. 김상식 감독이 여전히 막판에 구스타브 이유첸코 투톱 꺼내면 사실 어느 감독도 어느 상대팀의 팬들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또 하나 짚을 부분은 브이트위스의 부상이 너무 뼈아팠다고 생각해요. 브이트위스가 결국은 뭐 이 연이은 어떤 체력적인 부하 속에서 브이트위스도 결국은 몸에 부하가 왔고 그러면서 전북전 마지막 전북전은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올 시즌 전북하고 할 때마다 브이트위스가 잘했던 거 생각하면 이 이탈 역시도 뼈아팠다. 하지만 역시 첫 번째 원인은 해결사의 부재. 이게 결국 양 팀의 큰 차이를 안긴 부분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맞대결에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만 약팀들을 상대로 네. 이른바 상대적으로 좀 약체들을 상대로 확실한 승점 3점을 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겨넣기가 가능한 전북이 울산보다는 약팀 상대 3점 획득이 네.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시 봐도 리그 성남전이 매우 컸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경기 결국은 뭐 체력적으로 많이 정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내용 끝에 결국은 패하고 말았고 네. 심지어 이제 무승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타격 전남전에서의 또 그 경기는 로테이션을 어쩔 수 없이 또 시켰지만 또 결국은 또 거기서 타이틀 하나가 날아가고 그렇죠. 네, 이 흐름 자체가 울산에게는 너무 좀 잔인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 그 올 시즌을 매우 재미있게 팬들을 즐겁게 할 만큼의 또 좋은 축구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박수를 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대구, 제주, 그리고 수원 FC 네. 칭찬을 무조건 받을 만한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대구의 경우는 역시 세징야가 조금 폼이 떨어져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지난 시즌보다는 에드가 선수가 올 시즌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대회를 병행하는 건 특히 대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봤고 제주가 사실 마지막 결과 때문에 굉장히 좀 불운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뭐 울산도 애석하지만 네. 제주 어떡하나 정말 제주 팬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관점에서도 이건 마음이 좀 아프다. 네. 그런데 뭐 전남이 잘해서 자신들이 쟁취한 그럼요. 네.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그럼 진작 3위를 했어야지 뭐 결국은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제주는 뭐 근데 정말 할 만큼 했고 우리가 올 시즌 제주 경기를 보면서 야 주민규 대단하다. 그리고 오른쪽을 이끄는 안현범, 왼쪽에 강윤성 그리고 저는 역시 중앙 미드필더의 이창민 선수가 역시 대단한 기량을 가진 선수라는 걸 다시 확인한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 그 시즌 막판에 좀 빠져 있지만 않았어도 네. 그런 전북전 같은 결과가 조금 더 변할 수도 있었어요. 하필 그게 또 전북전에 네. 좀 크게 작용이 된 네. 부분이라고 보이고 제주의 경우는 역시 중반기 때
잠깐 팀의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그때 승점을 좀 많이 쌓지 못한 거, 흐름을 타지 못한 게 뼈아픈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명과 암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그때 뭐 좀 안 좋은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팬들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았고 그게 또 상당 기간 오래 갔었거든요. 이때 승점을 사실 그런 일 없이 조금 더 가져갔었으면 정말 3등도 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시기를 겪은 팀은 통상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주는 이거를 결국 네. 극복하고서 다시 조직력 좋은 팀으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팀이 정말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갖춰지고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시즌을 보냈구나라고 또 칭찬을 네. 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승점 몇 점 더 벌어왔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제대로 극복을 잘 해냈다. 요런 또 좋은 점.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조금 이제 동시에 나타나지 네. 않았나. 그래서 남길 감독도 이번에 정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다면 이 감독이 드디어 이제 국제대회 레벨로까지 올라가는 더 수위급으로 올라간 감독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아쉽게 못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권의 문턱까지 가면서 제주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분명 남길 감독 입장에서도 물론 여름에 약간 아쉬운 있던 시간들은 있었지만 분명 더 상위권 팀을 이끌 수 있는 혹은 한 팀을 상위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FC는 생각보다 잘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원 FC가 베테랑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호화 군단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했었지만 과연 저 투자가 올바른 결과로까지 제대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성공했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역시 그 라스 선수라든가 무릴로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을 이전 클럽 전북이죠. 이전 클럽에서의 폼과는 다른 선수들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역시 김도균 감독의 지도력을 또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무릴로 선수를 좀 더 자유롭게 이 2선 자리에 배치를 시켜주면서 무릴로 선수의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 패스 능력과 라스의 침투 능력이 잘 발동된 것이 매우 중요했고 양동현과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준 선수들도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 FC도 분명 수원 삼성을 넘어서 더 높은 순위를 냈다는 점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있는 팬들에게도 많은 상징적인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수원 삼성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네. 한 줄만 덧붙이면 저는 수원 삼성도 조금은 애석한 시즌이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 전반부에는 좀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잘 치고 나갔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고승범 선수의 입대. 네. 요거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또 뭐 김건희 선수랄지 정상빈 선수랄지 이제 부상으로 또 빠지는 기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또 헨리의 대표팀 차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거를 확실히 극복할 만한 어떤 선수층은 네.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되겠죠? 제리치와 니콜라우.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역시 네. 제대로 해내질 못했다. 그렇죠. 네. 기대를 했던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도 뼈아팠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수원을 좀 어렵게 만든 전반기보다는 좀 떨어지게 만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도 어쨌든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어떤 조짐, 네. 기미 이런 거는 또 충분히 보여준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 포항은 일단 무조건 뭐 기립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네. 진짜.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동아시아의 チャンピオ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포항은 리그 성적은 저조했던 게 틀림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포항 팬도 K리그 성적 순위 나빴던 거에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K리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할 만큼 한 거고 정말 그 동아시아 1등 한 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항이 참 대단했던 부분은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랜트가 그래도 마지막엔 좀 잘해줬지만 그랜트도 전반기 땐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반을 날렸죠. 네, 근데 다행히 돌아와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부터 약간 복권 그듯이 긁어보니까 잘하네 하면서 좀 쓰게 된 선수였고 문제는 일류첸코를 대신해서 좀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했던 타시 결국 스타일 자체가 너무 안 맞는 선수라는 어떤 느낌을 주었고 크베시치도 파괴력을 보인 선수는 아니었어요. 약간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패스나 활동량 자체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포항에게 필요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아니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여기에 이제 팔라시오스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패턴을 익히면서 리그에서는 매우 부진한 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도 포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임상혁과 같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해결사의 존재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 임상엽 선수는 저는 거의 미러클적으로 놀라운 시즌이에요. 아무튼 이제 포항은 그 임상혁 선수의 활약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허리 쪽에서 역시 신진우 선수는 지난 시즌 울산에서도 최우수 선수였고 올 시즌 포항에서도 단연코 최우수 미드필더였다고 생각해요. 신진우의 어떤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역시 강상우의 어떤 활약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박성우 선수가 또 시즌 중 영입이 되면서 포항의 고민이었던 오른쪽 풀백 문제를 너무 완벽하게 해결을 지었죠. 그러한 부분들에 마지막엔 뛰지 못했지만 강현무 골키퍼의 어떤 활약 그리고 가짜 9번 자리에서 정말 헌신해줬던 이승모 선수 조별리그를 통해서 발굴이 된 고영준 후반기 때는 좀 더 많이 쓰였으니까요. 이러한 선수들이 잘 힘을 쓴 시기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모 선수는 사실 원래 자기 위치도 아닌 위치에 맡아서 리그에서는 골이 잘 안 터지는 바람에 네. 마음고생도 좀 오래 했을 거예요. 이승모 그쵸. 선수 정말 수고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인천도 일단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럼요. 네. 평상시 같으면은 정말 시즌 끝날 때까지 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인천 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편안한 시즌을 네.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역시 조성환 감독의 그래도 팀을 만드는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아주 잘했고 네. 다음 시즌부터는 그런데 또 저 승강 플레이오프가 또 두 조로 늘어나서 그렇죠. 네, 네. 두 세트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1위와 12위도 승강 플레이오프로 네, 그러니까 정말 또 다음 시즌을 위해서 또 아주 불철주야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인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남은 팀들 있잖아요. 네. 남은 팀들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은 파이널 B에서는 1등으로 마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려운 시즌이죠. 네. 전반기 동안 박진석 감독 체제에서 팀 자체가 아예 그 이른바 멘탈 붕괴의 어떤 느낌을 많이 주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서울은 안익수 감독이 오면서 전술적인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풀백의 어떤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그리고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어떤 역량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서울의 팀 완성도가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술도 전술이지만 역시 그에 앞서서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전반기 때와 다르게 안익수 감독 부임하고서 서울은 멘탈이 다른 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익수 감독이 부임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아직 생각이 나는데 서울다운 팀이 돼야 된다. FC 서울은 이 위치에 있을 팀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더 위닝 멘탈리티를 선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마 그 부분을 선수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서울의 전성기 시절을 코치로서 함께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서울은 그래서 멘탈적으로 후반기 때 좀 달라진 팀이 됐고 여기에 어린 선수들 이한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는 원래도 서울 소속이었지만 이상하게 서울 소속보다는 대표팀 소속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조영욱 선수가 드디어 서울 소속으로 마음껏 날개를 펼친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할 수 있는 후반기였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김상식 감독과 네. KFA 컨퍼런스에서 대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익수 감독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풀백을 중앙 쪽으로 좁혀서 네. 활용하는 이른바 이제 역방향 풀백이죠. 네.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이제 그런 전술도 아주 안익수 감독이 잘 보여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익수 감독이 그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문대학교에서 또 안익수 감독이 번쩍번쩍하는 네. 아주 성적을 아주 잘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런 많은 전술들이 선문대 시절에 실험이 됐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빌어서 이제 선문대 선수들에게 좀 약간 미안하면서도 감사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술적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으로서 선문대 제자들이 아주 잘해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또 그런 전술을 네. 활용하기가 한결 용이했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정보 차원에서 하나 전해드리고 근데 정말 선문대 선수들 잘해줬어요 정말. 선문대 기간 동안 안익수라는 어떤 축구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안익수 감독의 새로운 발견 그러면서도 서울 역시도 안익수 감독의 효과를 정말 크게 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스플릿 들어서는 역시 중요할 때 팔로세비치 선수가 또 골을 넣어준 것도 서울에게는 아주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이제 팔로세비치도 살려냈다. 살려냈죠. 네. 오직 익수가 이제 살려냈다. 뭐 그래서 서울 팬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아주 대단한 어떤 배명들이 있던데 나의 빛 이러면서 이제 안익수 감독을 좀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리그 안익수에 팬분들의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다. 간주한다. 그렇죠. 서울 팬들에게 네. 지금 안익수 감독은 거의 신적인 경지에 단기간에 지금 올라서 네. 계신데 과연 다음 시즌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는 할 것 같아요. 서울의 스쿼드가 물론 안익수 감독 부임하고 어린 선수들이 잘 중용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나이대가 높은 편이죠. 베테랑 선수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팀의 전력에 있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팀의 분위기가 이제 안익수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출발할 때도 좋은 분위기를 쭉 이어갈 것인지 시즌 중 안익수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 다행히 서울 선수들도 우리가 여기서 더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응집이 좀 잘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다 더 새롭게 출발하는, 아예 새롭게 출발하는 시즌에서는 팀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아닉스 감독을 중심으로 또 뭉칠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될지, 스쿼드 구성이 역시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기량을 앞으로도 아닉스 감독이 잘 끌어낼 것인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게 내년 시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뭐 서울부터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닉스 감독 이후에 긍정적인 네. 쪽으로 변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팀이 성남인데 네. 생존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리고 뮬리치 선수는 물론 골을 많이 네. 넣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팬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난 시즌 역시 이제 가장 성남의 문제는 득점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뮬리치가 골을 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도 득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향상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팬들을 조금 이제 답답하게 만들지 않았나. 성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히 생각하시는지? 일단 뮬리치 선수의 득점력, 네. 그리고 전반기 때는 참 잘했죠. 근데 갈수록 득점력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뮬리치라는 선수의 존재감은 역시 성남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였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난 이유 자체가 그래도 뮬리치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예. 그 성남과 비슷한 순위권을 비교해봤을 때 뮬리치라는 존재는 매우 큰 존재였다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센터백진을 잘 발견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원 선수, 이제 우리나라 벤투호의 두 번째 왼발 센터백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권경원 선수가 분명 뛰어난 수비를 보여주면서 성남 잔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줬고, 마상훈 선수도 주전으로 도약이 되면서 마상훈과 권경원의 조합이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해요. 마상훈 선수 좋은 날에는 아주 환상적인 날들이 있죠. 그래서 마상훈이 도전을 해주고 권경원이 뒤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이 둘을 뚫어내면 또 김영광 골키퍼가 상당한 나이에도, 김영광 선수 네, 아주 잘했죠. 상당한 나이에도 네, 불구하고 매우 잘한 시즌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영광 골키퍼까지 이렇게 중앙 쪽 공격수, 중앙 센터백 2명, 그리고 중앙에 있는 골키퍼까지 분명 좋은 점들을 좀 볼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득점 면에서 답답했어도 잘 돌아갔고 잘 버텨준 부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살아났다. 그렇죠. 생존할 수 있었다. 네. 역시 잔류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딱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팀의 컨셉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성남은 그래도 좀 단단한, 멤버가 아주 화려했을 때는 역시 화려한 축구를 했지만 조금 열악하다 싶었을 때는 그 조금만 단단한 축구를 하면서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 좀 수비적인 어떤 축구를 통해서 다행히 상위 10분위까지 경쟁하는 시즌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 2014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고 첫 해 때 정말 많은 감독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김학범 감독이 수비를 단단히 하는 축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남의 스피릿은 이런 것이다 네, 라고 그리고 하면서, 거기서는 수비만 단단했던 게 아니라 템포 빠른 또 역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선수비 후 역습.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성남이 또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FA컵을 또 우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김남일 감독이 부임하면 팀 기록만 보더라도 실점은 실점대로 많고 득점은 득점대로 적은 게 지금 팀 기록적으로도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골똘히 보면 확실히 김남일 감독이 아직은 한 팀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온전히 입히고 그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시즌을 운영하는 데, 혹은 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감독이라고 봤습니다. 전반전 경기력과 후반전 경기력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이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 어떤 경기 컨셉이 과연 지금 하고자 하는 축구의 스타일이 확실하게 팬들에게 전해질지, 그리고 혹시 그 스타일을 입히려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고 한다면 성적이 좀 안 나오고 불안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팬들이 이에 만족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지금 같이 말씀하신 그 애매모호한, 네. 무색무취한, 노 컨셉,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팬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문제는 2년이 지났죠. 네. 두 번째 시즌이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성남과 김남일 감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코어에 있었던 선수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성남은 역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굉장히 애매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안타깝게도 특히 저는 사실 저 몰수패 승점 삭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됐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광주의 과실도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 심판진과 광주의 과실은 저는 9대1로 네. 심판진 과실이 저는 크다고 봤고, 그 상황에서 굳이 그걸 몰수패를 했어야 되나. 정말 그 1점을 두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팀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광주가 사실은 그때 3승 1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조금 올라오려고.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 잘하면 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딱 들게끔 하는 그 상승세 국면에서 딱 그 몰수패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는 징계를 하더라도 승점에 관련된 징계는 저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심판진의 책임이 분명히 그쵸. 훨씬 더 네. 컸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애석한 일을 겪었지만 강등당했던 광주 네. 아무래도 좀 스쿼드상의 역부족이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매력적인 축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영 감독의 팀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광주의 스타일은 경기를 보는 재미를 분명 더해줬어요. 근데 광주의 경우는 역시 스쿼드의 한계, 그리고 해결사의 부재. 그 펠리페 선수 간 다음에 네. 조나탄 선수를 데려왔는데 조나탄 선수 정말 실망스럽게도 완전 개점 휴업하고 그냥 갔어요. 그렇죠. 저 아까 멸리치 얘기할 때 성남의 해결사의 존재는 좀 크다고 말씀드렸던 게 광주를 보면 저는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독 광주가 팀 수비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사실 어느 팀이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실수의 빈도보다 중요한 것이 한 번 실수가 나왔을 때 관리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광주는 한 번 실수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멘탈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올 시즌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령이 되었던 경기인 서울전 3대0 리드 상황에서 3대4로 따라잡힌 경기는 거기서 광주의 시즌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어떤 시기였다고 보이고, 근데 역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먼저 광주에게 분수령이 된 경기는 제주전, 결국 그 몰수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3점도 아니고 1점이었지만 그거 1점을 얻었으면 5경기 연속 무패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경기에 또 임하는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광주는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자 했고 팀 스타일이 역시 공격적으로 잘 잡혀있던 팀이었다. 하지만 스쿼드적인 한계에 따라서 해결사의 어떤 역할에 부재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김호영 감독도 어쩌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수비를 가다듬는 운영을 하거나 조금 전술을 바꿨어야 되는 타이밍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결과적으로 팬들은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순위에 비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팀이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도 매력적인 축구라는 게 옳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을 좀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몰수패 사건과 서울전 3대4 패배. 이거는 광주의 실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작용된 그런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 마지막 남은 팀이 살아난 강원인데, 네. 물론 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또 플레이오프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아주 명승부이긴 했어요. 사실 첫 경기 지고 나서 생존한 팀은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용수 감독은 또 그 여러 가지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 생존율 100%. 네. 뭐 이 기록도 있고 또 일부 리그 팀들이 여태까지 2부 리그 팀들에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일부 리그 팀으로서 여기서 이제 살아난 경우가 이제 케이스가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번을 또 최용수 감독이 해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플레이오프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겼지만, 그리고 그 경기는 멋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강원의 시즌은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온갖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건, 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시즌 내내 계속됐고, 네. 이거는 정말 강원이 한번 구단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시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이슈를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역시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올 시즌은 너무 부침이 많았던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운했다고 봐야 되고, 시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스쿼드에 부상자가 많았던 것 또한 당연히 불운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사건들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 구단 자체적으로도 왜 이렇게 1년 동안 흔들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환희는 이제 좀 환희는 환희지만 네. 약간 접어두고 정말 시즌을 좀 냉정하게 좀 돌이켜봐야 될 팀이 강원인 것 같고, 네. 다음 시즌 얼마나 이제 개과천선한 그렇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 강원이 그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즌 전만 하더라도 멤버 구성이 꽤 괜찮아져서 오히려 6강 안에 그 그룹 A에 들 수 있는 팀처럼 인식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 다음 시즌 얼마나 이제 부활과 반등, 팬들의 기본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이 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명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K리그 1 베스트 1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맹에서 대상 시상식의 베스트 11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네. 또 조금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뭐 여기서는 그 긴 설명 없이 쭉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연맹에서 나왔던 베스트 11과 제 베스트 11의 차이점은, 저는 제 취향상
미드필더 역할은 좀 구분해줘야 된다. 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연맹은. 연맹 베스트 11이 임상혁, 박호, 세징야, 이동준인데 모두 2선이면서 사실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포워드로 부여해야 되는 선수들이 박호, 이동준, 세징야, 임상혁 네 명이 다 사실상 포워드. 그렇죠. 그러니까 MF가 네. 아니라 FW라고 해도 괜찮은 네.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4명 되는 것은 올 시즌 내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정말 많이 뛰어준 선수들한테는 좀 섭섭한 상황이 아닐까. 아니 이럴 거면 여기 자리는 왜 만들어준 거야? 약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냥 공격 자원들이 네. 가져갈 텐데.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웠다라고 좀 느끼고 그리고 역시 팀 균형을 좀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우승을 이끌기까지의 필요한 포인트 2명 정도 들어가야 된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 이동준 선수 있죠. 네. 박호 선수 있죠. 그렇죠. 조현우 선수 있고. 네. 불투이스 선수까지 그렇죠. 있죠. 누가 보면 울산이 압도적으로 우승한 팀 네. 같이 보이는 네. 베스트 11 구성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전북은 홍정호 선수 딱 한 명 들어가 있죠. 네, 딱 한 명. 그리고 네. 올해 감독상을 이제 김상식 감독이 수상을 했죠. 이렇게 2명을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이제 울산 쪽에 집중돼 있기보다는 그래도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최소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철 해설위원의 베스트 11 쭉 읊어주세요. 네, 골키퍼 네. 성남FC의 김영광, 센터백 울산현대의 불투이스, 네. 전북현대의 홍정호, 네. 그리고 좌우 풀백 왼쪽 풀백 수원삼성의 이기재, 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제주유나이티드의 안현범을 넣었습니다. 안현범 선수와 김영광 선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 저는 4-3-3 대형을 꾸렸는데 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전북현대의 백승호 선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창민, 네. 그리고 약간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원FC의 무릴로 선수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실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약간 진짜 팀 같은 진짜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네. 진짜 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쓰리톱입니다. 대구FC의 세징야, 네. 그리고 오른쪽 울산현대의 이동준, 그리고 최전방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 선수를 넣었습니다. 미드필드는 정말 그 위치에 네. 딱 맞는 유형의 선수들이 들어왔고, 포워드도 뭐 사실상 네. 세징야 선수는 물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겠지만 네. 거의 팀을 잘 맞추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밸런스를 조금 중시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11 해봤으니까 네. 임영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MVP 역시 홍정호입니까? 네, 홍정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 시즌 활약상을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워낙 잘했던 선수고 꾸준했고 주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잘 견뎌냈고 빌드업이면 빌드업, 수비면 수비 꾸준함을 잘 보여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전북의 시즌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만한 포인트 2가지를 홍정호 선수가 책임졌습니다. 첫 번째, 서울 원정에서의 결승골. 네. 아쉽게도 이제 그 경기가 또 박진석 감독의 서울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서울이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새롭게 어린 선수들이 중용이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북은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이었지만 마지막에 홍정호 선수가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전북이 어쩌면 승점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승점을 얻어준 점 매우 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준 점은 울산전. 네. 마지막 울산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홍정호 선수가 울산의 슈팅을 걷어냈죠. 네. 이 2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MVP는 홍정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정호 선수 뭐 수비는 꾸준히 정말 네. 잘했지만 수비적인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 고비고비마다 뭐 공격까지도 네. 뭔가를 해냈던 측면 이런 거를 종합하면 역시 홍정호 활약 아니었으면 전북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K리그를 보내면서 잘 됐던 거 혹은 뭐 아쉬웠던 거 아니면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한다는 뭔가 그런 유형의 말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 시즌 K리그 1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저는 올 시즌 들어서 감독의 전술싸움을 보는 재미가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베스트 라인업을 꾸리면서 느꼈던 거지만 그래도 좀 많이 쓴 포메이션을 따라가야 되나? 그래서 백스리로 이렇게 약간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야 되나 생각도 하다가 백스리가 조금 더 많이 쓰긴 보편적이죠, 했었죠. K리그에서. 네. 근데 뭐 보편적으로 백스리를 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독들 간의 전술 대립은 분명 빛났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현대가 부침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강세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전북의 어떤 흔들림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북을 쫓아야 되는 팀들의 내적인 성장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많은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수원FC,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울산도 마지막에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프로로 오랜만에 돌아온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선전을 했다고 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막판에 이제 그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토끼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좋은 어떤 레이스를 펼쳤다고 생각하고 대구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러한 팀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들 일정이 매우 꼬였기 때문에 사실 리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베스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는데 오히려 그런데도 선수들이 분투를 해줬고 오히려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팀들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팀들을 보는 재미가 올 시즌 K리그 1은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리그 1의 이 내적인 성장, 저는 경쟁력의 강화가 올 시즌 너무 보기 좋았던 그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즌 뭐 K리그에 바라는 건 없으세요? 제가 올 시즌에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일정이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 자체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변수 자체가 좀 크게 작용을 했지만 선수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일정 자체가 좀 되지 않았나. 저는 가장 강하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5명 교체할 수 있는 걸 U21 룰과 웬만하면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정 자체가 올 시즌도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 우려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의 관리 차원에서 U21 룰을 활용하기 위해서 5인 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의 그냥 단순한 관리와 어떤 컨디션 유지 그리고 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냥 5인 교체는 그냥 5인 교체대로 허용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네. 아마 그 포털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제가 칼럼으로 쓴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룰이 2, 3, 5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3, 4, 5로 하자. 아. 그러니까 이제 U21을 충족 지금 룰을 충족을 못 시켜도 최하 기준을 일단 3명, 3명이 원래 축구에서 교체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최하선으로 주고 U22 룰을 충족하는 거에 따라서 4명도 가능하고 5명까지 맥시멈 가능하게끔 3, 4, 5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지금은 2, 3, 5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4가 어디 갔는지 쏙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4를 그냥 끼워 넣고 마지노선을 3으로 해주자는 얘기를 한 번만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명철 위원님의 그 취지에 저도 아주 네.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운영했던 방식보다는 수정은 조금 필요할 것이다. 조금 더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두 쌍이 생기잖아요. 네. 꼴등은 이제 내려가고 그쵸. 저쪽 1등은 올라오고 네. 10등을 하면 저쪽 3, 4, 5등 최종 승자와 붙고 네. 11등을 하면 저쪽 2등 최종 2등과 붙고 네.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2부 리그의 역동성과 희망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지만 네. 1부 리그를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두 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 팀까지도 강등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2팀인데 세 팀이면 25%예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20팀 기준으로 하면은 5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팀 기준으로 시즌 운영하는 리그 치고 5팀을 강등시키는 리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플레이오프라는 이제 생존의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 과한 게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아주 짧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룰이에요.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룰입니다.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팀이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어려움이 아직 너무 큽니다. 근데 한 번 강등이 그냥 단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른바 리그를 바꾸고 갈아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 강등이 되었을 때 그 팀의 어떤 이미지 하락, 수익의 하락, 그리고 스폰서와의 계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유출, 그리고 한 번 강등된 팀이 다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제주 빼고는 거의 다 보여줬죠. 지금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예전에 이런, 그러한 팀들이 좀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어렵다는 부분을 지금 많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부 리그에 있는 팀들, 아니 그냥 프로팀에게 적어도 한 번 올라와 있는 팀에게 그래도 이 팀이 어느 정도 운영에 있어서 팬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인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일단 먼저 있다고 보이고 한 번 강등이 됐을 때 얻게 되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시즌은 하는 거고 그렇죠. 영속적으로 계속할지는 한번 그것도 고민은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또 아주 일리 있는 제언이었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한 2021 K리그 1 시즌 돌아보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많은 것을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임 의원님 덕분에 또 얘기가 잘 알토란같이 채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